조선의 양반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번엔 좀 파격적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지? 사건의 중심이 된 인물은 이병정. 그는요, 종이품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병정이요, 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종로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병정이 유유자적 길을 지나가던 그때 저 길 한편에서 누군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길에서 난동을 부리나 이렇게 봤더니 남녀노비가 뒤섞여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고위 관료인 이병정은 그걸 보고 그 조정이 재상인 내 앞에서 어찌 이리 다투느냐 라고 하면서 이 노비들을 타일러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갑자기 정승나리가 싸움에 끼어들어 이렇게 혼나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조선의 노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으리. 나으리, 예. 그죠? 저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죠? 갔을 거예요. 바로 끝내야죠. 굽신대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싸움 중이던 여자 노비 하나가 고개를 숙이긴커녕 도리어 이병정에게 무슨 상관이요? 라는 식으로 버럭 대드는 겁니다. 오. 말이 안 돼. 천안신문의 노비가 고관대작 양반에게 대든다? 야, 이거 엄격한 신문제 사회인 조선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안 일입니다. 되죠. 이병정은 이 수치심에 파르르 떨면서 노비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귀하고 처남의 차이가 있거늘 내 너를 관아에 신고해 엄히 다스리겠다. 오만방자한 노비를 당장 관아에 신고해 혼쭐을 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에 신고한 이병정이 오히려 병사들에게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간 거예요. 에? 근데 이거 약간 사회가 약간 뒤틀려진 느낌인데. 그죠? 아니, 노비가 양반에게 대들었는데 양반이 감옥으로 끌려간다? 자,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노비가 뭐가 있어? 이병정이 혼냈던 여자 노비, 그 여자 노비가 바로 장녹수의 노비였습니다. 이 여자 노비의 이름은 강아지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이름 어떻게 강아지로 지을 수가 있죠? 오. 당시 천인들의 이름은요, 동물이나 식물의 명칭을 따와서 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동물 강아지에 따와가지고 노비의 이름을 강아지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강아지는요, 이병정과 있었던 일을 장녹수에게 모두 일러 바칩니다. 장녹수는요,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합니다. 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을 모욕하는 건 장녹수 자신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장녹수는요, 그래서 연산군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병정을 혼쭐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번 사건 역시 연산군 기획까지 들어갔고 결국 이병정은 체포돼서 의금부로 끌려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병정이 의금부로 끌려간 죄목 대체 뭐였을 것 같아요? 후궁 모욕죄. 모욕죄. 후궁모욕죄? 장녹수 모욕죄. 바로 그 죄목은 윗사람을 능멸했다는 죄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건데 노비는 능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굴 능멸했다.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장녹수? 그죠? 그 말은 그 이병정보다 그 장녹수의 노비가 더 높다는 거네요.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 연산군이 장녹수의 노비가 저지른 하극상은 눈 딱 감아주고 무조건 누구 편 들어준 거예요? 장녹수. 장녹수 편 들어준 거예요. 말세네요, 말세. 자, 그렇게 해서 종 이품의 고관 대작인 이병정이 이게 노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황당한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조정 신료들은요 아니 되옵니다 라면서 연산군을 말리긴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정에게 곤장 100대를 치시고 3년에 유배형을 내리십시오. 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그냥 와. 신료들은 노비들의 싸움을 말리던 양반이 벌을 받는 이 상황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연산군의 심기를 거느렸다간 자신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관료들이 입을 다물고 몸조심합니다. 이른바 몸보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첨언하면 능상이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죠. 다 장녹수 편을 들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신료들의 제안을 들은 연산군은요 곧 소름 돋는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병정의 죄가 중한데 형벌이 너무 가볍지 않겠는가? 나는 교형에 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전하. 근데 원래 다른 왕이었다면 아니다,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절대 그렇게 대답 못 하니까. 그렇죠. 결국 이병정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병정이 가산을 다하여 수경에게 뇌물 바치고 죽음을 면한 뒤에 석방되어 돌아갔다. 진짜. 연산군이 막 길길이 날뛰며 자신을 죽이려 드니까 이병정은요 온 집안의 재산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장녹수에게 뇌물을 바친 후 이병정은요 겨우 죽음을 면하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왕보다 더하네요. 교수님. 네. 근데 장녹수가 진짜 화가 났으면 딱 뇌물만 받고 안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급한 상황이 생겨서 네. 뇌물을 들고 나한테 와서 청탁을 하죠. 그러면 뇌물만 받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안의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장녹수한테 뇌물을 갖다 줘도 안 들어줄 수가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뇌물을 가져오는 빈도나 가치가 확 줄겠죠. 장녹수는 그런 거를 아마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받쳐도 변화가 없으면 아무도 뇌물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네요. 이거 소문 확실히 났겠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난 이병정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이병정에게 장녹수는요 사람을 보내서 섬뜩한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병정에게요? 네, 야, 이거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내가 이번 뇌물 받았지만 분기별로 보내라. 아니, 아니 포장지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걸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만 용서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비록 방면되었지만 내가 다시 한마디만 하면 죽게 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경고네요. 지켜보고 있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내 눈밖에 나면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겁니다. 와. 활발해. 매년 보내야겠네요. 이후에도 이병정은요 장녹수에게 여러 번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게 대박이다. 장녹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위세를 제대로 과시한 건 물론이고요. 큰 재물까지 한몫 단단히 챙긴 겁니다. 과거에는 노비에 불과했던 장녹수가 이제는 조선 양반들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돕니다.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어왔지만요. 장녹수가 받는 연산군의 총에 그건 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요 장녹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요 연산군은 이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연산군은요 연회장을 쓱 둘러보고는요 장녹수에게 속삭입니다. 네,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장녹수한테요? 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오.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연산군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이 처소로 부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녹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녹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야, 진짜.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녹수도 그 아양, 사랑을 아양으로 막아야지.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또 뭔가를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연산군의 뜻을 간파한 장녹수는요 곧바로 부인을 불러냅니다. 자, 이때 장녹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바로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습니다.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점 찍은 여인들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부인을 으슥한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으슥한 방엔 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자, 연산군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연산군 그냥 진짜. 자, 그런데요, 이 장녹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잘 구별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었을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연회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옥깃에 붙이게 하였다. 이거 형 지금 이 이름표. 느낌으로.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장녹수에게 콕 찍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녹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쏙 드는 조정신료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근데 보면 장녹수가 이제 연산군의 총애를 받지 못할까 봐 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행동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녹수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이제 위험 요소인데 그렇죠. 사실 궁녀한테 연산군이 그렇게 마음을 준다면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장녹수는 제거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엄연한 양반 지금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궁 밖으로 못 나오고 궁중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지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당시 고관 대작의 부인이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은 장녹수한테 미리 뇌물을 주고 나를 지목하더라도 빼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뇌물도 그렇죠. 받으려고. 그러니까 장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인 연산군의 권력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듣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용만 했던 것 같아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뇌물을 얼마나 모으려고 계속 그렇게 모아야 그러니까.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장녹수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산군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 장녹수는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데 몰두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죠. 자, 그럼 연산군.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입궁한 후 장녹수는요,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요,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4년간 장녹수는요,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연산군은 또 장녹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그러니까요. 지었길래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이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녹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장녹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거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녹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녹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장녹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 바친 거죠. 아니, 또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녹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녹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녹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녹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이 자신의 골룡포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장녹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자,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걷듯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